자, 그럼 이 그림이 어떤 의미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어떤 이제 금속판을 이제 이렇게 말아요. 금속판을 이렇게 말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이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금속판에 중간에 이렇게 심을 하나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금속판 이렇게 하고 중간에 심을 하나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야.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 뭐냐면 요 꼬챙이에다가는 이렇게 A가 뭐냐? 바로 그 전자계학 시간에 나오는 전류계. 이게 전류가 띠리링 흐르면 그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주는 그 전류계를 이 금속 봉에다가 막대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외부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데 이때 전원의 전위차를 이렇게 V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선은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 금속 봉에다가 플러스 전원을 연결했고요. 이 금속판에다가 마이너스 전원을 우선 연결했어요. 자, 이때 어떤 외부에 광원을 하나를 준비합니다. 이 광원은 반드시 요 영역돼야 됩니다. 이게 그 대학 과정의 그 화학 시험에서는 이 광전 효과에서 사용하는 이 빛이 UV 비저블 영역이라는 것을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다른 영역대의 빛으로 이 실험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른 영역대의 빛이라는 게 저번 시간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쭉 해놓고 뭐 감마레이, 뭐 엑스레이 쭉 해갖고 막 파장별 성격 뭐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그래서 감마레이 많이 맞으면 헐크 된다 뭐 그 얘기도 했었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했던 그 빛의 영역 중에 이 광전효과 실험을 할 때는 다른 빛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는 뭐 엑스레이도 안 되고 에선 마이크로웨이브 다 안 되고 오직 UV하고 비저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외선 혹은 가시광선 아시겠죠? 그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대에 있는 빛으로만 광원을 선택해야 돼요. 아시겠죠? 다른 영역은 절대 안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UV 비저블 영역대에 딱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특정 진동수의 빛을 쭉 쪼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진동수의 빛이 여기에 있는 금속판에 딱 맞겠지. 딱 맞으면 여기 금속이 가지고 있던 자, 금속 입장에서는 자유전자들인 거죠. 어디에서? 인 메탈. 금속 안에서 존재하던 자유전자들이 여기 오글오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이 특정 진동수의 빛이 땅 하고 맞는 거야. 그러면 혹시 여러분 구슬치기 해봤어요? 구슬치기? 여기 딱 이거 딱 하는 거. 그래서 구슬치기 할 때 이렇게 구슬 여기 딱 모아놓고 멀리서 이렇게 딱 치면은 탱 막 구슬이 날아가잖아요. 이게 막 튕겨 나가잖아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정 진동수의 빛을 이 금속판에 딱 쪼여주면 금속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촥 보시다시피 광전자가 어떻게 사방팔방으로 무슨 말 알겠죠? 사방팔방으로 광전자가 튕겨나갈 거란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 아까 그 구슬 모아놓은 데다가 또 다른 구슬로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하고 구슬이 사방팔방으로 튕겨나가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그린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튀어나온 전자를 이걸 광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선 자전자인데 왜냐면 금속에 매여 있는 금속에 이제 그 뭐냐면 전류 현상이 전도도 현상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자유전자들이 여기 있는 외부 전원을 통해서 외부 광원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부 빛에 의해서 튀어나왔다라는 표현으로 광전자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광전자는 사방팔방으로 튕겨나갈 터인데 이때 이 전자 포집기에 뭐를 요렇게 플러스 전원을 딱 걸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는 저 광전자가 사방팔방으로 튕겨나갈 예정인데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무슨 성격이 있어? 당연히 서로 끌어들이는 인력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그 인력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요 전자가
사방팔방으로 튕겨 나가려고 했던 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자 포집기로 슉 정전기적 인력으로 모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팡 튕겨 나갔는데 이게 플러스라서 이 중심 봉으로 전자가 원래는 아무 나가려고 했는데 돌아서 쫙 오게 된다 이런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사방팔방으로 튕겨 나가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꺾이는 거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업해서 요렇게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 방향으로 튕겨나가려고 했던 전자가 이렇게 금속봉으로 모이게 된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상황을 이제 저렇게 세팅을 해놓고 실험을 한 거야. 그 실험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실험 결과의 의미라는 게 뭐냐? 우선 여기 0. 자, X축은 뭐냐면 바로 저기에 있는 포집 전압이에요. 그 포집 전압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걸어준 전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때 우선 잘 봐요. 포집 전압 0. 이건 뭐냐면 여기에 전원을 전혀 걸어주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럼 이건 뭐냐면요. 전원을 걸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도 광전류가 생기죠. 뭔 말이냐면 이건 요거라고 보셔야 되죠. 그냥 우연찮게 저 포집기에 들이받는 광전자.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사방팔방으로 여기에 이 광전자가 사방으로 튕겨 나가는데 사방으로 튕겨 나가다 그냥 우연찮게 원래는 내 마음대로 튕겨 나가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쾅 하고 바로 부딪히는 전자들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전원을 안 걸어줘도 그냥 펑 튕겨 나가다 쾅쾅쾅 맞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나타나는 광전류가 여기 포집 전원 0에서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거기에서부터 보시다시피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전압이 세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포집기에 더 많은 광전자가 포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포집기에 충돌하는 광전자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냥 사방팔복으로 튕겨 나갈 건데 여기에 플러스 전원을 거니까 도망가려다가 끌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포집전이 강해질수록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점점점 저 광전류의 세기가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광전자가 많이 포집되어 있을수록 그 전자가 이 전류계를 따라 흐르면서 여기서 전류가 더 많이 측정이 될 거라는 얘기지. 이 전류계가 바로 여기 있는 광전류 세기를 측정하는 장소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 포집 전압이 세질수록 광전자는 기본적으로 세지는 게 사실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어느 선에서 이렇게 짜잔 수렴이 되죠. 이건 뭐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일 거예요. 저 광원이 특정 진동수의 광원을 빵 쪼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특정 진동수의 광원을 한번 빵 쪼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광원의 성격에 따라서 저기에 있는 저 광전자의 전체 개수는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즉 여기 광원의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많은 광전자가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번 광원의 에너지가 정해지면 그게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때렸을 때 여기서 튀어나올 수 있는 광전자의 최대 개수는 정해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그 광전자가 정해진 개수의 광전자가 튀어나갈 텐데 여기 전자 포집기에 광원을 전압을 강하게만 걸면 강하게 걸수록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는 것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그 끌어모으는 것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포집 전원을 증가시켜도 어느 이상으로는 계속 일정한 광전류가 측정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실험을 이런 식으로 결과 분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때 실험을 아주 여기서 내가 굉장히 똘똘하게 한 거예요. 실험 굉장히 똘똘하게. 참 이런 생각을 보면 참 사람 똑똑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바로 요렇게 여기서 요 영역까지를 실험을 해요. 요 영역까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자, 잘 봐요. 그러면 여기를 0으로 기준을 했을 때 요쪽이 포집 전압의 크기라면 0을 기준으로 반대쪽은 여기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쪽으로는 저기에 외부 전원을 반대로 세팅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겠죠? 왜? 무슨 말이냐? 자, 외부 전원 반대로 걸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전류계를 기준으로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를 걸었잖아요. 이걸 뒤집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거꾸로 이렇게 전원을 걸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쟤를 거꾸로 전원을 걸어버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이 전원을 반대로 걸어요. 그러면 이 전자 포집기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극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에 플러스 극 멀리 도망가는 애들이 끌려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으로 마이너스 극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끌려왔던 녀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더 멀리 도망가 버리겠죠? 뭐 때문에? 정전기적 청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가던 광전자들이 이 금속 봉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도망간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저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극을 걸면 저렇게 도망가서 어떻게 된다? 저기 있는 전자 포집기라고 생각하지나 자 보세요. 여기에 이연이 광전자가 있다고 했죠. 왜냐면 자 여기 이제 포집기가 마이너스와 관계없이 이 광전자의 진행 방향이 정확하게 광전자를 흘리는 이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할 광전자가 있을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있고 광전자가 밑으로 이렇게 아주 운명 이때 여기 플러스여서 인력이 생겼다고 했을 때 더 가속이 돼서 포집기 도달을 하는 것처럼 이게 다시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청력이 하더라도 원래 그 방향성이 정확하게 있으면 이놈의 전자가 이 포집기 마이너스 청력이 있어도요 좀
늦게 도달할 뿐이지 있는 이 포집기가 그냥 정확하게 그냥 방향대로 가자. 그 방향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덕에 이 마이너스 금속봉으로 도달할 수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 포집기를 하게 되는 광전자가 있고 그 놈은 그 전원이 반대로 걸려 있어도 그 청력을 뚫고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로 그 포집기까지 최대한 어찌됐건 도달하는 광전자도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요런 식으로 어쨌건 기 도달하는 또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청력 인력이 있건 무슨 말? 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이 있으면 오 이렇게 끌려가는 거고 청력이 있으면 그냥 해가지고 이 가는 놈이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청력, 정전기적 청력이죠. 청력을 뚫고 저기에 있는 포집기로 그냥 직진 하는 광전자들이 일부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광전자 일부가 하여튼 포집기에 도달하고 그 포집기에서 쫙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서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 상황을 여기서 실제 실험을 하면 전압을 거꾸로 걸었어도 이렇게 일부 광전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 그래프에 요 x절편 이 x절편이라는 게 뭐냐? 바로 마이너스 Vmax라고 하는 건데 저 마이너스 Vmax를 이걸 이름을 붙여줘요. 바로 요 크기를 최대 저지 전압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그럼 쟤는 뭐냐? 자, 어떤 광전자가 튀어나온 광전자가 스스로의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저 금속봉이 마이너스인데 나도 마이너스인데 청력이 있어서 이 사실은 잘 가지 못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 청력을 뚫고 이야 갈래 해가지고 그 금속봉으로 이제 그냥 디렉트로 이렇게 도달하는 애가 있을 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전자들은 아보가드로 수만큼 광전자는 많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금속봉의 음전하가 뭐냐면 마이너스 전이가 안에 걸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그 방향을 향하고 있어도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정전기적인 청력이 더 세질 거 아니에요. 그 청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금속봉에 할래 하다가 너무 가까이 갔을 때 청력이 너무 세져서 도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으아 하고 되튕겨 나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광전류는 측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주 더 이상 광전류가 측정되지 못하게 하는 이 저지잖아. 저지라는 게 뭐예요? 그걸 저지한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변화를 저지했다. 뭐 전쟁에서 뭐 공격에 대한 저지 뭐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때 그 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최대 전압. 여기서 Vmax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고 이 실험을 하는데 광전류가 측정되는지를 그냥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 가속 이 포집 전압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걸수록 아 그냥 광전류가 점점점 세지고 광전류가 많이 포집되는구나 이거고 근데 걸어줬을 때 야 끝까지 살아남은 놈이 있구나. 그래서 측정을 하는 건데 어느 날 이 전압을 강하게 걸은 어느 순간 더 이상 광전류가 측정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전압을 저지 전압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저 최대 저지 전압 여기서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광전자들 중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것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도달한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상황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험 장비로 그 아까의 실험 결과를 얻었죠. 그 그래프를 얻었잖아요. 그럼 그 실험으로 얻은 그래프를 가지고 어떻게 뭔가 해석을 해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그 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광원이 여기 있는 금속판을 땅 때리면 광전자가 우르르 나오거든요. 그럼 이때 이 전자들이 튀어나오면서 뭐 여러 가지 에너지적인 어떤 뭐 들이 있겠. 그 중에서 누구? 운동 에너지를 생각을 해볼 때 저 튀어나온 강전자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왜일까요? 왜 이 방출되는 광전자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 실험적으로. 그래서 광전자가 튀어나온다 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각각에 대한 에너지 상태를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를까요? 네. 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질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전자의 질량은 뭐예요? 바로 전자 질량이 아마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7승 킬로그램인가? 지금 숫자가 아리까리한데 하여튼 이 정도예요. 근데 지금 전자의 질량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마 이 효과를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입자들의 질량은 우리가 정지 질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지 질량은 정해져 있지만 이 녀석이 움직이게 될 경우, 그건 이제 특히나 가속될 경우 움직일 때의 질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입자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지면 그 질량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죠. 바로 그 효과를 바로 일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입자의 어떤 빠르기가 빨라지게 되면 이게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이놈의 질량이 점점점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뭐냐면은 이 광전자들이 움직이는 속력이 다를 테니까 그 덕에 질량도 달라질 수 있다. 예,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 때문에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 이거 요런 생각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각각 면 알 수 없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얘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광전자가 몇 개씩 튀어나올까요? 네, 바로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 실험을 하는데 이 광전자의 어떤 광량자를 한 개만 이게 던진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실험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게 그 광원에서 비대에너지가 나도 비대에너지가 상당히 그 광량자 다발로 튕겨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의 이 광원에서 나온 빛 여기에 있는 금속판에 딱 맞게 되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아진다고요. 입자 개수가 아보가드로 수라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10의 23승은 큰 숫자예요, 작은 숫자예요? 거의 인간에게는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죠. 이 개수가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광전자 각각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광전자가 한 10개 나오면 하나하나 추적해서 에너지가 얼마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입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 녀석들에 대한 물리적인 데이터를 다 찾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광전자들의 각각의 속력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요거 기억나요? 맥스웰 볼츠만 스피드 디스트리뷰션. 요거 여러분 요거 기억납니까? 이거 뭐였어요? 바로 슉슉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그래갖고는 요 x축이 속력이고 y축이 바로 그 속력에 해당하는 입자 개수였죠. 물론 이 맥스웰 볼츠만 분포는 그 입자가 기체 분자라고 하는 입자 개수이긴 했지만 이 입자라는 걸 꼭 기체만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자와 같은 그런 알갱이적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이 관계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이놈의 광전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이 오는데 어떤 놈은 뎁다 빠르고 어떤 놈은 늦게 막 제각각으로 뛰어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 하나를 다 추적하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입자들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학들이 쟤네들 운동 에너지 각각을 혹은 속력 각각을 알아낼 방법이 없구나 라고 해서 물리학자들이 생각한 방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의 이건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뭐를 이용해서? 요 수식을 통해서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알아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저 수식이 뭡니까? 그냥 단순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 수식이에요. 네, 수식. 그래서 운동 에너지 하면 뭐 어떻게 표현돼요? 저기에 있는 2분의 1 mv 제곱 이렇게 쓰잖아요. 2분의 1 mv 제곱 맨날 쓰는 거. 자, 근데 이게 누구랑 연결돼 있냐면요. 이게 뭐야? Vmax. 아까 막 그래프 그렸다고 막 썼던 거 있잖아. 바로 얘가 최대 저지 전압인 거야. 자, 이게 뭐라고 썼냐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어떤 광전자가 드디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전자 포집기에 도달한다고 했지. 그것이 바로 저지전압이 걸려있는 그 위치 에너지 장벽을 뚫고 들어온 거니까 바로 그 저지전압의 전자전화를 곱하면 이게 또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걸 해당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전자가 포집기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최대 저지전압을 측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그 최대 운동 에너지를 알기 위해서 요 최대 저지전압을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온 광전자들이 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때 가장 마지막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놈의 저 운동 에너지만 저런 수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지전압을 거꾸로 걸고 실험을 해가지고는 저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예요. 저 최대 저지전압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알겠죠? 이게 그냥 운동 에너지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광전자의 그냥 운동 에너지는 알 방법이 없어요. 왜? 너무 많아 얘들이. 알겠죠? 근데 누구만 알 수 있어? 저 가장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녀석만 요 운동 에너지 수식으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야. 최대 저지 전압을 측정해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광전자 실험에서 측정하게 되는 저 운동 에너지는 바로 최대 저지 전압이다. 라는 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결과 해석을 할 때 뭘 적용하느냐? 에너지 보존. 자, 그래서 에너지 보존을 어떻게?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존 수식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럼 쟤는 뭐냐? 우선 첫 번째, 요놈. 이건 뭐냐면 저기에 쪼여준 UV 비저블 광량자 에너지입니다. 에이, 글자가 왜 이래? 자, 빛은 플랑크 가설에 의해서 아주 연속적으로 아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단위의 그 자연수 개수만큼 에너지가 전달되거나 뭐 이렇게 뭐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최소 에너지 단위를 광량자라고 했고 그 에너지 표현을 HU라고 썼었어요. 혹은 뭐 람다분의 HC, PC 했던 그 수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여기에서 에너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여기서 광전자도 튀어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게 바로 중요한 게 튀어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최대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광전자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알아낼 방법은 없다고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최대 운동 에너지예요. 이게 그냥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최대. 이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 ME는 뭐겠어요? 바로 이건 뭐 전자 질량일 거고요. 거기에 그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 속력을 이런 식으로다가 곱해주면 그게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이때 여기에 이 W라고 하는 거다. 이것의 이제 이름이 진짜 이상해요. 이름이 여기서밖에 안 써. 다른 데서도 절대 안, 딱 여기서만 써. 바로 work function 이라는 참 되도 않은 이름을 쓰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름을 써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일함수라고 하죠. 그걸 저게 W라고 쓴 건데 저게 뭐야 저게? 저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금속 고체 결정 무슨 말이냐면 자, 잘 봐요. 지금 실험을 어디다 하고 있냐면 금속이라는 하나의 원자에다가 이 광원을 때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거대한 금속 판에다가 광전자를 때리는 거죠. 그럼 사람 눈에 이만큼의 금속 판이 보이면 이 안에는 금속 원자가 몇 개나 있겠수? 여기도 금속 원자가 아보가드로 수보다 훨씬 많은 수를 보글보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실험하고 있는 금속이 금속 원자가 아니라 이런 거대한 금속 덩이다. 그걸 전문 용어로 고체 결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금속의 고체 결정에 속박된 전자 중 바로 자 그러면 금속 고체 결정에 속박된 전자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전자라고요? 그걸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그 속박된 자유전자 중 최외곽 전자의 위치 에너지 크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금속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식으로 핵이 존재하고 핵 주변에 전자가 매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당장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뭐 약간의 뭐 기존 지식이 있다면 핵 주변의 전자가 다양한 다층적인 이런 껍질 구조로 존재하고 전자가 핵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핵에서 멀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핵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핵하고 전자가 가까우니까 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클 거고요. 핵에서 이렇게 멀리 있으면 그 인력은 작아지겠죠. 이때 핵에 가까이 있는 이런 전자들을 보시다시피 내부 전자라고 하고요. 바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런 전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핵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핵에 속박된 전자들을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최외곽 전자들은 어떻게 된다? 바로 핵에 가장 약하게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핵이 가장 약하게 구속되어 있으니까 튀어나올 때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보이는 거죠. 그 최외곽 전자가 핵에 매여 있는 그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W라고 쓰고 아인슈타인은 워크 펑션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 수식은 철저하게 가장 마지막에 튀어나오는 최대 운동 에너지의 광전자에 대한 에너지 보존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전 효과에서는 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것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해석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앞서까지의 뭐냐면 광전 효과의 에너지 보존 수식 이거를 약간 수리 해석적 방법으로 조금 살펴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이 에너지 보존 수식에서 쪼여주는 광량자 에너지를 H주라고 했죠. 이 H주에 있는 이 진동수를 이걸 X축에 표시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최대 운동 에너지를 이걸 Y축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 운동 에너지를 다르게 표현하면 EK max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뭐 이 수식을 좀 변형해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EK max는 Hν 빼기 W. 그래서 이 진동수를 X축에 쓰고 최대 운동 에너지를 Y축에 그리면 여기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요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 텐데 요거이 바로 Y 절편이 될 거고요. 요거이 바로 다시 요 H는 기울기가 될 거고요. 요 이람수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게 요게 바로 X절편이 되겠죠. 왜 이래? 여기 바로 Y절편이 되겠죠. 오케이, 됐다. 아시겠죠?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완전 당연한 거예요? 뭐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뭐 완전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진동수를 그림 왜 이래 이것도 이렇게 X축에 그리고요. Y축에 최대 운동 에너지를 도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직선의 그래프를 쫑 그린 거다 이런 말이지. 보이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기울기가 뭐예요? 2업 해서 이 기울기가 H가 무슨 상수라고 했죠? 바로 플랑크 양자가설의 그 상수 H라고 했었죠. 근데 저 기울기 H를 물론 여기서는 기울기인데 이 플랑크 상수 H를 원래는 어디서 구했다고 했어요? 바로 흑체복사 이론을 설명하면서 그 흑체복사 그 실험 데이터에 가장 적절한 그 플랑크 상수 H를 실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광전자 효과 실험 데이터로부터도 바로 이 기울기를 구하면 플랑크 상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플랑크 상수를 여러 가지 의미로 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플랑크 상수 H가 기울기가 되고 여기에 있는 이람수의 마이너스 부호가 Y절편이 되는 이런 이제 실험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이 y절편은 실제 실험 데이터로 얻을 수는 없어요. 왜냐? 이 y절편을 얻으려면 자, y축이 지금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지 항상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되죠. 운동 에너지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실제 실험 데이터는 여기만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y절편은 실제 실험 데이터를 1차 함수로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외삽을 해서 이 y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다.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누구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것이냐. 짜자자잔, 바로 x절편. 자, 이 x절편의 값을 new 제로라고 보통 씁니다. 자, 우선 x축을 뭐로 잡았어요? 바로 쪼여준 빛의 진동수로 지금 정해놨죠? 그럼 x축이 진동수니까 여기에 있는 x축의 어떤 y절편도 어떤 진동수의 한 종류가 될 거예요. x절편 진동수 u0를 영어 표현으로는 threshold frequency, 우리말 번역으로는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문턱 진동수. 네. 자, 그래서 저 x절편 그 문턱 진동수의 의미를 좀 살피면 1차 함수 값에서 그 x절편의 의미는 뭐예요? x절편이 그 딱 x로 결정이 되면 그때 y축 함수 값은 0이 되는, 그게 바로 이 x절편의 의미죠. 그럼 이 관계를 여기다가 이 수식에다가 쪽 넣어봐요. 쪽 넣으면 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0은 h 저기에 있는 문턱 진동수 u0 빼기 w, 이런 관계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여기에 있는 요 1 함수를 저 문턱 진동수 u0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알겠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을 다시 여기에 넣어요. 그럼 이제 얘를 수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냐면 요렇게 짠, 짠. 자, 여기에 있는 요 워크 펑션의 크기만큼을 요렇게 h u0로 바꾼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쓰면 플랑크 상수로 묶고 u 빼기 u0 뭐 이렇게 수식을 바꿀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최대 운동 에너지다. 자, 근데 이게 자연과학이지 수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수식으로 바꾸고 표현하고 뭐 이게 중요하겠지. 근데 자연과학은 수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수식으로 바꿨을 때 의미, 어떤 편리성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이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u0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문턱 진동수라고 했죠? 이 실험 결과의 의미는 mu0 이하의 진동수를 갖는 광원은 아무리 강하게 쪼여 주어도 광전자가 방출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광원을 강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광원이 강하다, 세다, 약하다,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광원을 강하게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광전자 개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금 강하게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광전자의 개수가 많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혹시 여러분 역시나 초등학교 때 했을 법칙한 놀이 중에
비석치기라고 하래. 비석치기. 요즘 또 학생들이 비석치기가 안 하지. 혹시 뭐 이러면 오징어 달구지 뭐 이런 거 알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집에서만 노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데 하여튼 자, 그게 뭐냐? 비석치기가 이제 뭐냐면 알란가? 왜 그 돌멩이 같은 거 돌멩이를 이렇게 편편하게 생긴 돌멩이를 주워다가 이렇게 이제 세워놔요. 그럼 저기 금을 그려놓고 세워놓은 다음에 또 다른 돌멩이로 쟤를 던져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추면은 그때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가면 내가 이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추는데 뭐 이게 몇 발짝 더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다른 돌멩이로 던져서 맞추는 그런 이제 놀이가 있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비석치기라고 하는데, 근데 당연히 이게 돌이 이렇게 좀 위태롭게 서 있으니까 여기에 다른 돌멩이로 얘를 딱 던져 맞춘다. 그럼 당연히 맞추면 이렇게 툭 쓰러질 거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당연한 얘기지. 근데 얘를 여기다가 아주 가벼운 손뭉치를 얘한테 딱 던져서 맞췄다고 쳐봐. 그럼 손뭉치가 홀홀홀 이렇게 보들보들한 손뭉치면 얘 던져서 맞춘다고 해서 이거 넘어지겠어, 안 자빠지겠어? 이게 충분히 튼튼하고 질량이 꽤 나가면 손뭉치를 아무리 던져봐라, 이게 끄떡이나 하나. 무슨 말 알겠어요? 즉 손뭉치를 던져서 맞춰도 얘는 끄떡없이 가만히 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자빠지네 해가지고 손뭉치를, 그렇게 부들부들한 손뭉치를 100만 개를 준비해서 100만 개를 준비해서 계속 던져 맞춘 거야. 그럼 손뭉치 100만 개를 계속 던져 맞춰봐라. 넘어져 안 넘어져? 100만 개 다 던져도 얘는 끄떡도 안 할 거란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뭔 말이냐면 손뭉치 하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는 크진 않겠죠. 근데 그거를 100만 개쯤 던지면 그 전체 에너지 합은 커질 거란 얘기예요. 즉 손뭉치 하나의 어떤 밀도는 작겠지만 그게 여러 개가 모이면 전체 에너지는 커질 건데, 그게 지금 광원이 강하다라는 말로 쓴 거예요. 즉 광원에서 광량자가 이렇게 그 광량자가 이렇게 금속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광량자가 이제 광원에서 나오는 특정 진동수의 광량자가 마치 손뭉치처럼, 부드러운 손뭉치처럼 밀도가 아주 낮고 혹은 진동수가 아주 작은 광량자라면 그 녀석이 여기에 있는 이 금속판에 닿아도 마치 손뭉치가 돌멩이를 때려도 금속 그 돌이 끄떡도 안 하는 것처럼 이 진동수가 낮은 광원이 여기에 도달하게 됐을 때 이 광전자를 튕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동수 이하에서 지금 전혀 빛의 운동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측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0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 어떤 광전자도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0이니까 그 어떤 광전자도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진동수가 작은 어떤 광원을 던져도 그 광전자 개수를 아무리 많이 던져도 광전자가 전혀 방출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제가 자세히 설명한 이유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런 식의 해석을 덧붙여 쓰라, 이게 여러분 학교 내신 기출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여기 내가 써놓은 이 모습들이죠. 이거 이런 거 하나도 빼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이 해석을 덧붙이는 거, 그게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이 해석을 쓰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이 해석을 조금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자, 앞서 했던 해석을 반대 관점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뮤제로가 문턱 진동수죠. 그 문턱 진동수 이상의, 즉 이 진동수보다 조금 더 큰 이상의 진동수를 갖는 광량자는 오직 한 개만 저 금속판에 조사되어도 광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도 됩니다. 자,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아까 또 그 비석치기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평평한 돌멩이가 서 있어요. 아까 여기에 손뭉치 100만 개 던져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절대 안 넘어져요. 근데 여기다가 충분히 밀도감이 있는 땅땅한 돌멩이를 하나만 제대로 던져서 딱 맞추면 어떻게 돼요? 팽 넘어가겠죠. 그럼 잘 봐요. 조그만 돌멩이 하나의 전체 에너지와 아까 손뭉치 100만 개의 전체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어디가 크겠어요? 손뭉치 100만 개의 운동 에너지가 전체적으로는 더 큰 거예요. 이거는 이 돌멩이를 잡아뜨릴 수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운동 에너지, 전체 운동 에너지가 작은 돌멩이 하나는 정확하게 가격했을 때 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그 문턱 진동수를 넘어서는 어떤 광량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게 딱 한 개만 금속판에 도달해도 광전자가 탱 하고 튕겨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이 진동수의 빛을 광량자를 더더욱 많이 때리게 되면 당연히 광전자는 더 많이 방출하겠죠. 이때부터는 던지는 광전자 개수하고 튀어나오는 광전자 개수가 거의 비례적 상관관계를 가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앞에 했던 해석하고 지금 하는 이 해석, 이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해보라는 문제가 학교 기출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장에 완전 중요하다.